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동사이다입니다. 오늘 주제 엄마랑 아이랑 자주 싸우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가끔 말을 잘 들을 때도 있지만 매일 아이랑 티격태격하는 게 일상입니다. 학습 관련 강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학부모 질문이 이런 겁니다. 초등 3학년 아들인데요. 문제집 한 장 풀게 하려고 해도 쉽게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실랑이를 하지 않고 문제집을 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 제가 많이 풀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겨우 한 장 풀게 하는 것도 맨날 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아이가 문제집을 풀지 않고 엄마랑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뭐 그거야 아이가 문제집을 풀기 싫어하니까요. 예, 물론 문제집 풀기 싫어합니다. 자, 문제집을 풀기 싫어한다고 모든 아이들이 다 싸울까요? 그렇진 않죠. 자, 엄마랑 싸우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가 엄마랑 싸우는 이유는 엄마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싸워서 이긴다는 건 안 하겠다고 떼쓰거나 힘들다는 얘기를 해서 문제집을 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엄마는 자주 싸울수록 손해죠. 그리고 갈수록 지는 횟수가 늘어날 거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겠죠. 학습지 푸는 거에서 싸우고, 음식 골고루 안 먹는다고 해서 또 싸우고, 방 좀 치우라고 싸우고, 스마트폰 게임 그만하라고 싸우고, 유튜브 보지 말고 빨리 자라고 싸우고, 편의점에서 탄산음료 사 먹지 말라고 싸우고, 이렇게 사사건건 싸우다 보면 엄마가 먼저 지칩니다. 아이들은 엄마랑 싸우는 것 가지고는 안 지쳐요. 금방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의지력은 뭐 마흔 즈음의 의지력이라서 금방 꺾입니다. 결국 엄마가 한 걸음 물러나는 경우가 더 많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또 엄마에 대한 너무 큰 이미지가 고정된 이유도 한몫하고 있고요. 엄마에 대한 너무 큰 이미지란,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한없이 퍼주는 사랑으로,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식들을 키우고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이미지로 많이들 자리 잡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잘 못하는 것 같은 죄책감도 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엄마의 사랑이나 강한 의지력이 불쑥불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무섭고 또 여리고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거죠. 그 와중에 아이는 이제 빠르게 크고 어느새 엄마한테 대들고 이걸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평화롭게 해결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아이에게 맞추고 끌려다니는 모습이 되죠. 자, 그럼 엄마는 자녀와 싸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엄마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육자, 다른 하나는 교육자죠. 둘 다 싸우는 위치가 아니에요. 아이랑 싸우고 있다는 건 아이랑 비슷한 위치로 내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알려주고 하라 하고 어떤 건 하지 말라 하고 하는 위치에 계속 머물러 계셔야 해요. 초등 시기는 좋은 습관을 갖추는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초등 이전에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최적기고요. 좋은 습관은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고요. 이빨 닦을 시간이야. 여기 있는 야채는 먹어야 해. 이렇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부분에서는 설득이나 부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타인을 해치게 하거나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한다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타인을 해치지 않고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타성이에요. 적극적으로 타인을 돕는 것을 포함해서 소극적으로는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 공유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규칙 지키기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더 성장에서는 사회 공동체, 국가의 법이 있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든 규칙을 꼭 지키도록 말해줍니다. 안 하면 너무 열심히 설명해 주거나 설득하려고 애쓰지 말고 다시 하라 하고 할 때까지 옆에 서 있으면 됩니다. 아이가 안 한다고 막 큰 소리도 내고 어떤 아이는 엄마를 밀치기도 하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녀의 강압적인 행동이나 표현에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엄마를 밀치거나 발로 차는 아이도 있고요. 심지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소리 지르고 욕하는 단계가 용인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죠. 아이의 강압적 행동에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요. 이런 거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나거나 타이르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똑같이 아이처럼 화를 내면 되나 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똑같이 언성이나 행동을 강하게 하지는 않되 단호한 어조로 정확하게 하지 말라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강압적인 태도, 행동을 보이면 방에 혼자 있으라 하고 잠시 나와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욕구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하게 해줄게 하는 순간 아이의 강압적 방법이 더 고착되고 강화됩니다. 애초에 강압적인 표현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년기에 아이가 친사회적인 표현이나 행동을 보였을 때 정말 기특하고 뿌듯하다는 시선과 표현을 듬뿍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에게 인사를 한다든지,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잘 선다든지, 공공장소에서 떠들거나 뛰지 않고 행동했다든지 하는 행위들에 대해 애정어린 표현과 행동으로 바로바로 응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긍정행동이 강화가 되죠. 그리고 아이가 지금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싶다고 할 때 엄마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순간에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는 순간 엄마의 권위가 점차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한 발자국 물러나면 그 순간에 잠시 평화가 와요. 우리 아이가 방긋 웃고 행복하다는 듯 표정을 짓죠. 하지만 잠시뿐입니다. 또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떼쓰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한 발 물러났다가 또 물러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폭발하듯 아이에게 강력한 강압을 쓰시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가 잠시 또 한 발 물러나 있죠. 근데 아이가 알아요. 지금 잠시 조용히 있고 우울한 듯 슬퍼하고 있으면 엄마가 미안해서 더 큰 선물을 안겨줄 거라는 것을요. 이런 같은 패턴을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 다른 친구나 형제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 동생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형도 그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어요. 그런데 방식이 동생을 때리고 그 장난감을 빼앗아요. 그럼 그때 형을 혼내고 폭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너는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자격이 없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장난감을 그날 하루 가지고 놀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폭력을 도구로 삼아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면 그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공격성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장난감이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목적이 동생에 대한 분노로 동생을 밀거나 때렸어요. 그런데 이때 너가 동생을 때렸으니까 오늘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동생을 때림으로써 자신이 더 주목받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은 성공한 거고 이 행동이 더 강화가 돼요. 이럴 때는 형의 행동을 무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말씀하시고 자기 방에 들어가라고 해야 합니다. 이걸 타임아웃 기법이라고 하는데 폭력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해치는 것이 목적인 적대적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 자체가 마치 아주 우스꽝스럽고 수치스러운 행위인 듯 무시하는 시선으로 방으로 보내는 거죠. 이런 적대적 행위에 대해 그 앞에서 소리 지르고 화내고 혼낼수록 그 공격한 아이는 자신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더 강화가 됩니다. 그보다는 적대적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체에서 배제된다는 그런 무시와 소외가 더 효과적이에요. 저는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을 공격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적대적 행위가 보여지면 낮은 목소리로 단호함을 넘어서 좀 무섭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를 내 제자로 교실에 둘 생각이 없어. 이번 시간 복도에 나가 있어. 다른 친구들은 책 펴고 수업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적대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아플 거라는 걸 왜 생각을 못할까? 사실 이제 갓 걸음마를 뗀 아이도 힘들어하거나 아픈 타인에 대한 염려나 동정심을 몸으로 반응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시기는 타고난 기질적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동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타인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는 거리감을 보이는 아이도 있고요. 그런데 미국의 발달심리학자 캐롤리 잔 왁슬러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 친사회적으로 동정심을 더 보이는 아이들의 가정의 부모 반응에서 차이가 있음을 말하는데요. 해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훈육하기 위해서 신체적 처벌이나 강압적 표현 방법을 쓴 부모의 아이들은 동정보다 거리두기를 더 택했고요. 이런 거죠. 야, 너 또 때렸어? 아주 나쁜 아이네. 이렇게 표현을 주로 한 거죠. 그런데 자신이 한 잘못된 행동과 고통과의 관계를 인지하게 해준 아이들은 동정심과 후회를 할 줄 아는 모습으로 성장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죠. 너가 친구를 때려서 그 친구를 아프게 만들었어. 때리는 건 친구를 아프게 해. 훈육하실 때 너의 공격성으로 인해 누군가 아프다는 사실을 같이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아이들과 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많이들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훈육자의 위치에 굳건하게 그렇게 서 계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초등사이다는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